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하고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용산 시대도 첫날을 맞았는데요. 오늘 특집 뉴스데스크 이곳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말도 했는데요. 먼저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으로서 공식 선서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자신이 꿈꾸는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유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자유 시민은 자유를 12분 분량의 취임사에서 자유를 무려 35번이나 말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 경제 영역에서는 규제보다는 자유를 추구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취임사에선 통합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습니다.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에 대해 견제와 비판의 메시지를 던진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해 빠른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고 했고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면서도 힘 있는 평화 기조를 다시 밝혔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취임사는 전체 3,300자로 9,000자 가까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 5,000자가 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짧았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취임식장에 입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해서 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취임식 현장을 구민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함께 만드는 취임식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국회 정문에서 무대까지 180m 정도를 직접 걸으며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와 익명으로 매년 1억 원을 기부한 박무근 씨 등 국민 희망 대표로 선발된 20명이 윤 대통령과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땐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 씨와 경찰과 군인, 소방관 대표 등 국민 영웅 4명이 맹세문을 낭독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반영해 취임 선서와 취임사는 중앙 무대보다 낮은 T자형 무대에서 이뤄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유명 인사 대신 청각장애인들의 수호 공연,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의 애국가 합창, 남성 합창단과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취임식에 초청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로 뒤 내빈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또 고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환송 순서가 다가오자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웃으면서 손을 마주잡았고 박 전 대통령과도 악수를 했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취임식엔 한국전쟁 당시 북한 포로가 됐다 돌아온 참전 유공자 3명을 비롯해 해외 경축사절 300여 명에 일반 초청 국민들까지 모두 4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1시간 정도 이어진 취임식이 끝난 뒤 공식 카퍼레이드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잠시 차량 위로 몸을 내밀어 시민들에게 손인사를 하며 용산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오늘 0시 안보 상황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엔 용산 집무실에서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새 대통령의 첫날 류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께 대하여 경의. 오전 0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 벙커에서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공공식으로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님께 이양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화상회의를 통해 합참과 각군의 보고를 받은 뒤 확고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후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간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여선 주민들과 주먹 인사를 건넨 윤 대통령은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방명록엔 순구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취임식을 마친 윤 대통령 내외는 용산 집무실에 들르기 앞서 지역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 할아버지가. 용산 집무실에서는 국회에 보낼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결재했습니다. 취임 이후 1호 결재였습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7명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고 비서실장과 수석들에 이어 각 부처 차관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다시 국회로 이동해 오부 요인과 국가 원로, 외교 사절 등이 초청된 경축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이룩한 국민 승리의 날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인권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 꾸려지면서 청와대는 오늘 전면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경내는 그동안에도 조금씩 개방돼 왔지만 대통령 관저까지 전부 개방된 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청와대 정문 개방. 무궁화와 봉황이 그려진 청와대 정문이 활짝 열립니다. 전면 개방은 74년 만입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본관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1991년 15만 장의 푸른 기와를 얹어 전통 궁궐 양식으로 지었습니다. 남산까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국빈 환영 행사를 치르던 대정원에선 종묘 재래약 보존회의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거닐며 뜻깊은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너무 좋아요. 당첨되기도 되게 어렵다고 막 그러던데. 손주가 됐어요. 손주들하고 저희 같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본관에서 5분 남짓 걸어가면 대통령 관저가 나옵니다. 정문 현판에 적힌 인수문. 이 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어질고 장수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청와대 관람에선 볼 수 없었던 곳으로 이번에 처음 개방됐습니다. 생활 공간인 본체와 손님을 맞는 공간인 별채로 나눠져 있는데 단아한 한옥과 고즈넉한 마당에 눈길이 머뭅니다. 뉴스에서만 봤던 곳이어서 정말 낯설고 신비한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 이제 풍경도 예쁘고 외국 손님에게 우리 가옥의 멋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쓰인 상춘제와 국빈 방문 시 공연과 만찬이 펼쳐진 영빈관도 관람객들에게 인기 장소입니다. 관저 뒤쪽으로 난 산책길을 올라가다 보면 마주치는 통일신라 시대의 석조 열흘자상, 경내 곳곳에 숨겨진 문화유산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북악산으로 향하는 등산로도 열렸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쪽의 동쪽 길과 칠공 뒷길인 서쪽 길이 이번에 열리면서 1968년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54년 만에 등산로가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몇십 년 동안 못 들어왔지. 이게 처음이죠. 이게 진짜로 여기 처음이야. 개방 첫날인 오늘 사전 신청에 당첨된 2만 6천 명이 청와대를 돌아봤습니다. 다만 건물 내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관람객들이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22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청와대 관람이 가능하고 그 이후 관람 계획과 건물 내부 관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임기 첫날인 윤석열 대통령의 하루가 오늘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내외빈을 초청한 만찬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현장에 신수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이제 만찬 시작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저녁 7시 반부터 제 뒤로 보이는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공식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식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을 열었는데요. 오늘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가 일반 시민에게 개방됐기 때문에 호텔에서 만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만찬에는 미국, 일본, 중국에서 온 고위급 외교 사절단이 초대됐고요. 내빈으로는 정치인, 사회 원로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 같은 재계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역 특산물로 만든 퓨전 한식을 대접하면서 손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만찬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 취임하면서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도 본격 시작됐어요. 자, 만찬 직전까지 외교사들 만나는 일정이 아주 빡빡하게 이어졌죠? 네,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서 정말 쉴 틈 없이 축하사절단을 만났는데 미국, 일본, 중국, 세 개국 정상들의 친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의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단장이 이끄는 미국 사절단부터 만났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강조했고 엠호프 단장은 5년간 긴밀히 협력하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만찬장에 오기 직전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통하는 왕치산 부주석이 한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시진핑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만찬을 마지막으로 취임 첫날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근합니다. 지금까지 신라호텔 앞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용산 국방부 건물에 마련된 새 집무실로 출근을 하면서 용산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요. 일단 5층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을 사용하다가 2층에 있는 주 집무실로 옮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식을 마친 뒤 용산 집무실로 첫 출근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직원 200여 명이 1층 현관 앞으로 마중 나와 공식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을 박수로 맞았습니다.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같이 하실 거죠? 네. 집무실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1호 결재를 한 뒤 장관 7명도 임명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결재를 지켜보며 새 정부의 출범을 자축했습니다. 오늘 출근하시는 동안에 한강상공하고 여의도 상공에 진짜 무지개 하고 우리들이 양쪽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건물 2층에 주 집무실이 마련될 때까지 한 달 정도 5층 임시 집무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층에 대통령 주 집무실이 완공되면 옆 사무실에 비서실장실, 그리고 3층에는 수석 비서관실, 4층부터 10층까지는 비서들의 사무 공간이 들어섭니다.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이 비서들의 사무실을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주 집무실이 들어설 2층엔 국무회의와 외빈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대규모 강당도 만들어집니다. 새 정부는 또 이달 말 조기 반환 예정인 미군 기지를 포함해 대통령 집무실의 맞은편 약 300만 제곱미터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인데 환경영향평가 기간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구상대로 대통령실 주변에 대규모 녹지공원이 조성되기까진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임기 첫날부터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짐은 실현이 됐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전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요. 공사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직원들의 절반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경비 부대 등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인데 집무실 주변의 공원 조성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 집무공간과 비서관들의 사무실이 들어갈 대통령실 2층에서 4층. 국방부는 당초 계획보다 열흘이나 일찍 이사를 마쳤지만 대통령실용으로 공간을 바꾸는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실 직원 절반 정도는 당분간 용산이 아닌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기존 청와대 외곽 경계 근무를 맡았던 수도방위사령부의 경비단 막사도 문제입니다. 국방부와 합참도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 경비단 주둔지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존 막사에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경비를 맡을 가능성이 큰데 유사시 대응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질문이 나온 대공무기들의 재배치도 논란입니다. 주변 민간 건물 옥상에 대공포가 추가로 들어설 필요성은 전혀 없다. 드론에 대한 대응 체계만 일부 조정이 있고 나머지는 다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군 당국은 대부분의 대공방어망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고 비행금지 구역도 민간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게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주변에 배치돼 있던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는 용산 집무실 주변으로 이전이 검토돼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한 대통령 관저도 출퇴근 교통 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집무실 주변에 신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집무실 주변 50만 제곱미터 부지부터 개방하기로 한 공원 조성 계획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표입니다.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부터 이곳 용산 집무실까지 한 달 정도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교통 통제로 인한 혼잡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경호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과 경로가 매일매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인근 도로. 경찰차와 경호처 차량의 경호 속에 윤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교차로를 지나갑니다. 길목마다 경찰관이 신호를 통제하고 오가던 다른 차량들은 대기합니다. 취임식을 마친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마포대교를 지날 때는 차량 20여 대가 한쪽 방향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한 달간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을 오가기로 한 윤 대통령. 예상되는 경로는 크게 4가지입니다.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를 건너 7에서 8km를 이동하는 방법인데 차량 통제 시 10분 안팎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때그때 어느 지역이 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걸 잘 시간대를 판단해서 그 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경로를 이용하더라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3호가 된 사거리입니다. 고속터미널이 바로 옆에 있어서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출근 시간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이곳을 오가는 고속버스만 평균 350대입니다. 반포 나가는 것도 지금도 평상시에도 힘들고 그런데 또 대통령 출퇴근하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대통령이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할 때도 교통 통제를 겪었다는 근처 시민들 역시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 9시 반쯤에 만나거든요. 그러면 다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좀 앞뒤로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대통령이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만 하면 큰 불편이 없을 것 같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취임식 하러 갈 때도 보고 특별히 막히는 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불편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경찰은 3차례 모의 실험을 시행해 과도한 불편이 없을 것으로 확인했다며 교통 신호를 고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도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이었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이후에 첫 공개 행보인데요. 윤 대통령과 나란히 걷는 경우가 눈에 많이 띄지 않았는데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자택 앞에 나온 김건희 여사. 대통령과 나란히 걷기보단 몇 걸음 뒤에서 거리를 유지했고 윤 대통령이 꽃다발을 받고 사진을 찍을 때도 뒤에서 바라보다 어색하게 꽃다발을 건네받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현충원을 처음 참배한 뒤 하얀 정장으로 갈아입고 취임식에 도착한 김 여사는 입장할 때도 의식적으로 거리를 유지했고 취임식 중간중간에도 웃음기 없는 얼굴로 손뼉을 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만날 땐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을 뿐 가벼운 대화만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환송할 때 박 전 대통령 배웅을 직접 맡은 것이 그나마 적극적인 역할을 한 장면이었습니다. 영부인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환송하신 후 함께 행진하시겠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차가 출발할 때나 용산 주민들을 만났을 때 윤 대통령의 옷깃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모습이 영상에 담기기도 했는데 김 여사의 육성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고려한 듯 최대한 행동을 조심하며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이후 공개 활동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는 폐업이나 휴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당시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아내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마지막 퇴근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취임식에 참석한 뒤에 곧바로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저로 향했습니다.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은 물론이고요. 문 전 대통령이 가는 기차역들마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몰렸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이제 자유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열차가 떠나는 서울역에서부터 수많은 환송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제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미소를 지으며 지지자들 앞에 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홀가분하다며 해방, 자유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안 먹는 걸 해도 어딥니까? 저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열차가 내린 울산역 광장에도 지지자들의 함성이 가득 찼고 평산마을 입구에서 사저까지 좁은 시골길엔 수킬로미터가량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고맙다, 행복했다, 마을을 메운 현수막과 환호 속에서 문 전 대통령은 걸음을 늦추고 일일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얽매이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원해 주실 거죠? 평산마을 이웃, 아이들과의 기념 촬영도 빼놓지 않았고 귀향에 맞추어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청와대 마지막 퇴근길에서부터 이어진 수만의 배웅. 문 전 대통령은 감동적인 퇴임식이었다며 역대 대통령 누구도 받지 못한 선물이었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힘들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귀향길엔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했고 보수단체 소속 회원들의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퇴임 후엔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강조해온 문 전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가 아닌 평산마을 주민으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자, 그러면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을 연결해서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의 행보와 전망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엄지인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엄 기자, 화면을 보니까 오늘 지지자분들이 정말 많이 모였던데요.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종일 평산마을을 뒤덮었던 환호와 함성도 이제는 잦아들었고 지지자들도 대부분은 돌아갔습니다. 제 뒤로 멀리 보이는 2층 주택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높은 담벼락 탓에 안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지금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도착 직후엔 평산마을 주민들을 사저로 초대해서 인사를 나눴다고 하고요. 다만 이웃에 부담을 주지는 않겠다는 뜻에 따라서 청와대 참모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사저 안까지는 동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분간 외부 일정을 잡기보다는 50가구가 채 안 되는 이곳 마을 주민들과 조용한 일상을 보내겠다는 계획이라고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 다다음 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고려하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행보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네, 어제와 오늘 문 전 대통령의 퇴임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자유롭게 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선 평당원으로 돌아가서 더불어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들 속에는 현실 정치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우선 오는 22일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건데 문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았던 만큼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음 날인 23일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임기 중엔 방문을 자제했던 봉하마을을 찾을 예정입니다. 가급적 현실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두 일정 모두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더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지지율로 퇴임하는 사실상 레임덕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둘러싸고 새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국정이 위기라고 판단될 경우엔 언제든 현실 정치로 소환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역대 최저의 지지율로 취임한 대통령, 총리 없는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게 된 새 정부, 그리고 거대 야당.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통합과 협치를 주도해야 하는 정치 상황이지만 오히려 시작부터 대결 국면이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취임 첫날에 나온 정치권의 반응도 그랬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0.73%포인트,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그만큼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뿐 아니라 상대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국민들까지 보듬고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말도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협치에 대한 강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통합과 협치는 없고 야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만 나오자 민주당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민생을 위해 협조하겠다면서도 비판 섞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 통합과 협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는 데서부터 이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정의당 역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도 소통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정부를 비판했던 내로남불의 잣대로 윤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를 먼저 자문해보고 결자 해제하길 바랍니다. 반면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반지성주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민주당을 향해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고 지금의 어려운 위기 상황을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나가겠다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68석이라는 거대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공약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은 물론 중요 정책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야당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사건건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고 국민 통합의 시대적 과제도 그만큼 멀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주요 나라 반응과 외교 관계 전망을 현지를 차례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왕정명 특파원, 미국 정부 반응 나왔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가 새 대통령 취임을 두고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고 시급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현재 외교 현안 1순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입니다. 북한이 쉼 없이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북중러 체제에 맞서려면 한미일 삼각체제를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다져놔야 합니다. 따라서 한미 간에는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에도 원만해지길 원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미국에 더 밀착하길 바라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한미 동맹 청사진이 이달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윤곽을 드러낼 겁니다. 바이든이 취임하고 1년 4개월 만에 아시아를 처음 순방하는데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만큼 높아진 위상에 맞게 국무부가 언급한 이 글로벌 과제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더 바짝 다가서길, 더 적극 개입하길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다음은 베이징 연결합니다. 이혜인 특파원, 자,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이 오후에 나왔죠. 네, 중국 외교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한중 양국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왕치산 부주석을 취임식에 보냈는데 왕 부주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시 주석의 축하와 함께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달라는 초청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결국 중국보다는 미국 편을 들 거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만든 대중국 안보 협의체 쿼드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를 견제하는 유럽의 나토처럼 중국을 고립시키는 아시아판 나토가 될 수 있다는 게 중국의 시각입니다. 새 정부 공약이었던 쿼드 참여와 사드 추가 배치는 인수위가 공개한 국정과제에서는 모두 빠졌습니다. 이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새 정부 외교의 무게중심이 미국 쪽에 있는 한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중 간 갈등 양상에 따라 2016년 사드 사태 때처럼 한중 관계도 요동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반응 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 10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양국 관계는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현영국 특파원, 자, 일본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본 정부 역시 우리나라 새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보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는 하야시 외무상이 참석했는데요. 취임식 후에는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ユン大統領からはですね、日韓関係を重視しており、
会見改善に向けて共に協力していきたい旨述べるとともに、今後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 특히 하야시 외무상은 양국 현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포함해 속도감 있는 협의에 나서겠다는 이례적인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은 한국 측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록이나 일본 평화헌법 개정 등 양국 사이의 돌발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당면 과제, 무엇보다 경제겠죠. 새 정부 시작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물가는 치솟는데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집값 잡는 해법도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8%,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은 저소득층에게 더 힘듭니다. 인플레이션을 오랜 기간 버텨낼 수 있는 국민들은 드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소득이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소득 계층이 이게 더 심하단 말이에요. 물가냐 경제 성장이냐,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어려운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까지 잡는 이 두 마리 소크를 절대 못 잡습니다. 뭘 잡아야 되느냐? 저는 인플레이션부터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고통이 뒤따릅니다. 가계부채는 1,862조 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빚내서 산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벌써 집값이 꿈틀대는 곳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숙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출범부터 어려운 숙제들을 떠안은 윤석열 정부. 하지만 아직 뚜렷한 밑그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새 대통령과 정부의 어떤 점들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니 민생과 경제 회복, 미래에 대한 희망, 또 인간다운 삶 등 정말 다양했는데요.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이유경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던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봤습니다. 아직 온기가 돌아오지 않은 서울 남대문 시장. 시장 자체가 오후 4시 되면 동네 시장보다 더 사람들이 유동병이 없어요. 거의 없어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좀 재래시장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계에선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을 소망했고 환율, 물가, 공급망 위기 등 단기적인 위기 요인 극복과 함께 경제 재도약을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반노동 정책을 경계했습니다. 임금, 노동시간, 일터의 안전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취업 준비에 관련된 일자리를 좀 늘렸으면 좋겠고 주거 관련해서도 조금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순수 예술이랑 순수한 과학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해서 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날이기도 했던 오늘.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돌봄의 어려움을 나눠달라고 부탁했고 함께 돌봄을 해도 모자랄 판에 혼자 산다는 거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국가 책임 돌봄제 꼭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오늘도 몸을 던져 권리 보장을 호소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자리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던 대통령. 그 약속을 지켜달란 시민들의 말에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정, 정의, 상식을 비췄는데 꼭 그걸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하루 앞둔 어제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죠. 여기서 2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대검 참모였던 검찰 고위 간부도 이때 수사 상황을 적은 일지를 공개했는데요. 한 후보자에 대한 감찰을 보고하자 당시 윤 총장이 책상에 발을 올리면서 쇼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먼저 손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7일 MBC의 채널A 사건 보도 일주일 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찾아갔습니다.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 의혹에 등장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하자 윤 총장이 화를 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으시고 굉장히 붉고 화난 목소리로 구석에 놓고 가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러니까 쇼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가 맡으라고 지시했고 한 부장이 감찰부가 함께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감찰부에도 병행해서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하니까 병행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한테 접근을 하셨죠. 몸이 좀 크시잖아요.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채널A 사건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사건 수사팀은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 경과를 보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최측근이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사팀은 4월 29일 총장 보고 없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일지에 따르면 윤 총장은 뒤늦게 보고를 받고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채널A만 압수수색했다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5월 4일부터는 윤 총장의 강력한 지시로 매일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6월 2일 수사팀은 다시 보고 없이 이동재 전 기자의 집과 동료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윤 총장은 다시 경로했습니다. 당시 김관정 형사부장 아래에서 일했던 박영진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은 총장이 편향적으로 지휘할 거란 근거도 없이 수사팀이 당연한 보고사항조차 누락했다면서 당시 총장은 수차례 균형 있는 수사를 주문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빈입니다. 공개된 일지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수사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대해서 조언을 할 전문 수사 자문단의 소집을 강행하려고 했던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더 얘기하면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건을 검토할 자문위원들까지 직접 정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이어서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채널A 사건에 대해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며 대검 부장들이 지휘 감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열 이틀 뒤인 6월 15일 피의자 신분인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합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건 수사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된 사건 일지에 따르면 요청 하루 만에 윤석열 총장이 직접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사건 지휘를 맡은 부장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윤 총장은 이틀 뒤인 19일 오후 4시 또 토요일인 20일 아침과 저녁 재차 수사자문단 회부를 지시했습니다. 보고도 안 받겠다던 윤 총장이 공정성 시비를 무릅쓰고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하려 한 겁니다. 수사팀 역시 반발하고 나섰지만 윤 총장은 실무과장에게 직접 연락해 자문단을 추진했습니다. 대검 차장과 기조부장, 형사부장이 총장실로 찾아가 만류하자 윤 총장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 자꾸 말하면 나보고 나가라는 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김 고검장은 기록했습니다. 이어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위원까지 직접 선정하겠다고 강력히 표명했지만 대검 간부들이 객관성을 해친다고 만류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실무를 맡았던 박영진 당시 대검 형사 1과장은
김관정 부장이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는 등 부장회의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부장회의가 제대로 결정 못해 총장이 결정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방해는 2020년 말 정직 2개월 징계의 주요 사유가 됐습니다. 윤 총장은 반발에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강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장녀의 여러 경력 중에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학생 경연 대회에도 출품이 돼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에도 전문 개발자가 도움을 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개발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개발비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쉐어리. 시청각 장애인이 앱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사전에 등록된 봉사자들과 연결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앱의 소유권자로 등록된 이는 모두 3명. 그중 1명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입니다. 지난 2019년 한 양이 다른 2명과 만들었다고 소개돼 있는데 그 2명은 이종사촌입니다. 이 앱은 미국의 공모대회 2곳에도 출품됐습니다. 한 양이 만 14살로 중학생이던 2019년 18세 이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앱 제작대회 테크노베이션에도 출품해 준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 홈페이지에서 규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참가 학생은 소스 코드까지 제출하라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럼 이 앱의 소스 코드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 앱의 시연 영상에 노출된 전화번호로 연락해봤습니다. 연결된 남성에게 이 앱에 대해 묻자 자신이 돈을 받고 개발해줬다고 말합니다. 프리랜서 전문가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플랫폼 크몽을 통해 학생 숙제라며 의뢰받았다는 겁니다. 크몽으로 해서 의뢰받았던 거예요. 금액은 200짜리였고 학생 방학 때 숙제라고 해서 앱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회 규정에 자원봉사자로 멘토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코드 작성을 포함해 학생이 제출하는 어떤 부분도 제작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개발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중년의 여성이 온라인 대화로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뭐 변호사라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서울시에 장애우 앱이 있더라고요. 도움받는 앱. 이 여성으로부터 이미 나와 있던 서울시 장애인 앱을 참고하라는 주문을 받았고 학생들과 앱 개발에 대해 직접 소통한 적은 없다고 이 개발자는 말했습니다. 대회 규정상 주최기관의 동의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고 멘토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 개발자는 멘토 등록을 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측은 해당 대회에는 사업계획, 홍보 영상, 앱 소스 코드를 출품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가운데 한 후보자 딸은 아이디어, 홍보 동영상 제작에 참여했고 앱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양이 아이디어를 개발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를 추가 문의하자 팀원들끼리 아이디어를 서로 나눴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 새벽까지 17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딸의 스펙 쌓기 의혹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는데요. 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로 결론을 내린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로 약간의 충격도 없었다면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3시 반까지 이어진 청문회. 심야 질의에서도 논문 대필 의혹 같은 한동훈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엄마의 도움이든 대필 작가를 고용했던 저건 반칙이다. 저렇게 해서 대학을 가면 저건 부당하다.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한 후보자는 논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은 받았어도 대필은 없었다고 부인하면서도 자녀 문제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지원을 사실상 하고 제 아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일기장을 압수한 적이 없다는 한 후보자의 답변 내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기장이 아닌 일정표를 압수했다는 한 후보자 말에 조 전 장관이 다이어리라고 적힌 압수 목록을 공개한 겁니다.
압수를 당한 당사자가 지금 일정표가 들어있는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일기장이 영어로 다이어리 아니에요? 제가 좀 제 수사팀에 물어서 확인한 겁니다. 17시간 반 만에 끝난 청문회. 민주당은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대한 반면 국민의힘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도덕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인사말을 하면서 좀 대결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거. 결정적인 한방은커녕 약간의 충격을 주는 저는 잽도 없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재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인준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동훈 후보자를 비롯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시작부터 파열음이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한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코스피는 1년 반 만에 2,600선이 무너졌는데요.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거품 붕괴에 대한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우존스 2%, S&P 500 3%, 나스닥 4%. 미국의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에 한창 잘 나가던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 넷플릭스 마이너스 70%, 아마존 마이너스 35%,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9%, 애플 마이너스 16%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코스피는 1년 반 만에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작년에 공모주 열풍을 주도했던 주식들의 현재 성적은 처참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66%, 카카오페이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63%,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뜨거웠던 자산시장. 이제는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경기만 꺼뜨리는 건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목표 자체가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죠. 물가는 물가대로 못 잡고 이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꼭 1년 전 모든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은 광란의 1920년대와 비슷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광란의 1920년대는 1929년 대공황으로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런 경고는 지금도 나옵니다. 내년에는 저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집값도 거품이 발생했는데 붕괴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거품 붕괴가 현실화될까? 지금 세계 경제는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간염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1살에서 16살 사이 소아 청소년들이 걸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급성 간염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복통과 구토, 간 수치 증가로 지난 1일 병원을 찾은 10세 미만의 아동. 기존의 A형이나 B형 간염과는 다른 급성 간염 증세였습니다. 지난달 5일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 간염 의심 사례입니다. 1살에서 16살 사이의 소아 청소년이 주로 걸렸고 황달은 물론 복통과 구토,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20개 국가에서 230여 명이 걸렸고 8명이 숨졌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건 230여 명 중 최소 74명에게서 검출된 아데노바이러스. 국내 첫 감염 의심자에게서도 나왔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두 검출된 사례인데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좀 더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이고. 아데노바이러스의 주 증상은 인후통 등 감기 증상, 심하면 폐렴이나 위염, 장염 증세도 보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간염까지는 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간염에 걸린 상당수가 면역 저하나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So one of the things that does seem to be unusual in this instance is that many of the children who are affected did not have immunocompromising conditions. 특히 100여 건의 사례가 보고된 미국에서 14%가 간 이식을 받을 정도였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아데노바이러스만으로는 증상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보건당국들은 일단 코로나19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데노바이러스에 걸리면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일부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 선행된 감염이 있지 않았을까? 세계보건기구는 또 다른 바이러스와 식중독이나 약물 등 바이러스 이외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일주일 뒤에 열리는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는 한국 영화들이 대거 초청됐습니다. 칸 수상 경력이 있는 박찬욱 감독이 신작을 들고 다시 칸을 찾고요. 기생충으로 칸에 각인된 배우 송강호는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한국 영화로 나무주연상에 도전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배우 이정재는 감독으로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조국형 기자입니다.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간 엄마와 그 아기를 몰래 팔아넘기려는 사람들. 영화 브로커는 이들의 특별하고도 따뜻한 여정을 따라갑니다.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 영화 연출작입니다. 오래전부터 배우 송강호, 강동원과 영화를 찍고 싶었다던 고레에다 감독. 드디어 함께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랐습니다. 2018년 영화 어느 가족으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그에게는 두 번째 도전입니다. とても自分自身も納得できるとても大好きな作品になりましたし、カンヌでお披露目という本当に素晴らしいスタートを切ることができて 2019년 영화 기생충 이후 다시 칸에 초청을 받은 송강호. 벌써 7번째 초청으로 칸의 단골 손님입니다. 나무주연상 수상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서도 아마 없지 않을까.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 인정받고 경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저는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팬데믹 기간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섭외했다는 배우 이지은도 칸에 첫 입성합니다. 살면서 또 이런 날이 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배우고 눈에 다 담아오고. 박찬욱 감독도 박해일, 탕웨이와 함께한 새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4년 심사위원 대상, 2009년 심사위원상을 받은 그는 첫 황금 종려상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징어 게임의 스타 이정재도 감독 데뷔작이 비경쟁 부문에 초청되며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칸 영화제가 잇따라 보낸 초청장은 높아진 한국 영화의 위상을 실감케 합니다. 한국 영화 3편이 출격하는 칸 영화제는 17일 개막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이 1,000만 명, 인구 5명 가운데 1명꼴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탈모인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병원이 있어서 찾아가 봤더니 전립선 비대증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쓰는 약을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 탈모약으로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위험한 건 아닌지 김지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내과와 이비인후과 과목을 진료한다는 대전의 한 의원. 평범한 동네 의원처럼 보이지만 인터넷에서 이른바 탈모인의 성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접 탈모 진료를 받으러 찾아가 봤습니다. 의사를 만나기 전 간호사는 대뜸 진단은 없고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약 처방이 나간다고 설명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원장은 두피나 모발 상태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정밀 촬영은커녕 제대로 된 문진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석 달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합니다. 그러면서 효과를 장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와 상관없이 가급적 빨리 약 한 번 드세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두피에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그 두 가지만 잘 하면 원하는 효과 볼 거고요. 어떤 약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묻자 대답을 얼버무립니다. 각지 약에 대한 설명은 그 약국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진료와 처방까지 단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원장이 처방해준 약은 먹는 알약 4알과 뿌리는 약 등 5가지. 그런데 먹는 약 가운데 바이모정과 알닥토는 고혈압과 신부전증 치료제입니다. 탈모 치료제와 성분은 비슷하지만 저혈압이나 간,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스카테론정은 4분의 1로 쪼개서 처방했는데 이 약은 가루만 만져도 태아의 기형을 초래할 수 있어 여성인 취재 기자에겐 아예 처방이 금지된 약물입니다. 태아의 남성 호르몬 생성도 억제하게 되어 성기의 기형이라든가 장애를 줄 수가 있으므로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묻지마 처방을 하는데도 탈모 치료로 유명한 이유는 바로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석 달치 약값이 12만 원인데 보통 20만 원쯤 하는 탈모 치료제 가격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원장은 지난 2020년 말부터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허위와 대리 처방. 건강보험공단 역시 고혈압과 전립선 약을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허위 처방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취재진이 병원을 다시 찾아 원장에게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원장은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원장님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신다고. 근데 이 약을 드시고 효과를 많이 보셔서 무슨 취재가 시작되자 보건복지부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원장을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 그 비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한다는 이들도 5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족을 이루기보다 계속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요. 다만 안전과 건강 문제에선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제 서울시에선 3가구 중 1가구 이상의 비율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과 광진구 화양동 등 1인 가구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행정동도 38곳, 전체의 9%에 이릅니다. 치킨 먹으면서 맥주 마시는 게 혼자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맘대로 할 수 있고. 비율이 늘어난 만큼 만족도도 높아졌을까? 서울시가 1인 가구 3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혼자 사는데 만족한다는 사람들은 86%, 5년 전 조사보다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있어서 좋은 거죠. 자유로우니까. 특히 앞으로도 혼자 살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36%를 넘겨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을 제쳤습니다. 5년 전엔 결혼 희망자가 더 많았는데 반대로 바뀐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비혼주의까지는 아닌데 부정적인 인식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결혼을 강요당하는 등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1인 가구는 15.8%, 5년 전보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건강 그리고 경제력에선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범죄와 위기 대처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는데 실제 폭력범죄 피해율에서 1인 가구가 전체보다 3배 가까이 높게 추정됐습니다. 길거리에 완치된 분들이 널브러져 있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좀 약간 피해야 되나 하면서 살짝. 1인 가구 가운데 만성질환을 경험한 비율도 31.5%,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10명 중 7명꼴로 만성질환을 호소했습니다. 가족은 지금 없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배고 있고. 또 혼자 사는 노인 5명 중 1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독재와 부정축제로 쫓겨난 필리핀의 마르코스 전 대통령과 사치와 허영의 상징으로 불렸던 부인 이멜다.
이들 부부의 아들이 필리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은 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6년 필리핀, 이른바 피플파워로 불린 시민혁명은 21년간의 독재자 마르코스를 몰아냈습니다. 부부가 쫓겨난 대통령궁에는 부인 이멜다의 신발장이 있었습니다. 페라가모, 샤넬, 크리스찬 디올, 지미추 같은 명품 콜렉션. 8년 동안 매일 구두를 갈아 신었다. 하루도 같은 구두를 신은 적이 없다는 이멜다는 3,000개에 가까운 구두를 수집했고 명품 드레스에 희귀 보석까지 갖가지 비싼 물품을 소장했습니다. 나라 돈을 빼돌려 사들인 물품들로 이멜다는 사치의 여왕이란 호칭을 얻고 남편과 함께 부정 축제한 돈은 우리 돈 1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When they went to my closets, they did not find skeletons, only shoes, beautifully made Marikina shoes. 하와이 망명에서 남편이 사망한 이후 필리핀에 복귀한 이멜다는 1995년 정계에 복귀했고 하원 의원도 3번이나 했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무너졌지만 허영과 사치는 변하지 않았고 2016년에는 모델로 활동하는 손자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딴 주얼리 제품을 출시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Your grandson came to me. I would like to use your collection to tell the world the real Imelda. 아버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고문과 살해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나왔지만 아들 마르코스는 대선 유세 내내 과거사의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가 통합을 강조했고 시민들은 경제 회복 공약에 환호했습니다. Kasi si BBM lang ang makakapagbago ng bansa natin. Ang Marcos family lang. Magmula kasi nung nawala si Marcos, ang bansa natin ala na. 신임 마르코스 대통령은 어머니 이멜다를 포함한 자신의 일가 재산 3조를 추가로 환수받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제주시대 한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던 60대 노동자가 쓰러진 방음벽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호텔 건설 현장. 공사장 한가운데 중장비 사이로 이동식 방음벽이 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방음벽 설치에 투입된 68살 남성이 높이 3m 정도의 벽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이렌 소리만 자꾸 들리니까 몇 번을 들어가지고 오늘 바람도 많이 부는데 어디 불났네? 이 남성은 강풍에 쓰러진 방음벽을 굴삭기로 세우고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음벽을 고정시키던 인부는 갑작스런 강풍에 떨어진 철조물에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는데 사고 당시 굴삭기 운전기사와 숨진 남성만 작업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지하 2층, 지상 4층에 연면적 17,000제곱미터의 호텔 신축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CJ 대한통운의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하청 계약 관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해서 위험 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작업 중지를 한 거기 때문에 경찰도 현장 소장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다음 달 수영 세계선수권 출전을 앞두고 황선우 선수가 호주 전지훈련 중인데요. 이한포프 전 호주 대표팀 감독이 황선우 선수에게 내린 특명이 있다는군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자유형 100m 준결승. 모든 선수가 자명과 돌핀킥으로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황선우의 돌핀킥은 6번, 바로 옆 레인 미국의 드레셀도 6번입니다. 하지만 50m 구간 턴에서는 다릅니다. 드레셀의 돌핀킥은 똑같이 6번이었지만 황선우는 4번만 하고 팔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호주의 명장 이안 포프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We wanted them to make sure they're doing 6 kicks every wall. So it's something we practice every single wall. They've been really good in every wall, making sure that they're doing those 6 kicks off the wall. 훈련 초기에 힘들었다는 황선우도 돌핀킥 6번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돌핀 6번은 무조건 차라는 소리를 듣고 저희 4명 선수 다 와, 이걸 진짜 어떻게 차지 이렇게 하면서 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돌핀킥도 많이 늘은 것 같고. 돌핀킥 시도는 저항이 덜한 물속에서 최대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수영 영웅 펠프스는 턴 이후에 무려 7번의 돌핀킥을 사용했습니다. 킥을 자유형발을 차도 그렇게 빨리 못 나가요. 그게 물을 많이 밀어줄 수가 있어, 뒤로. 이안 포프는 황선우가 초반 속도를 올리고 턴 동작을 개선하면 더 좋은 기록이 가능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이 쌓여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계속 나아가면은 제 주종목인 자유형 100m, 200m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핀킥 맹훈련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황선우. 다음 달 세계 선수권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한국 남자 역도에 주목받는 작은 거인이 있습니다. 148cm의 키에 엄청난 힘과 탄력을 자랑하는 김용호 선수를 김태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달 아시안게임 남자 최경량급 대표 선발전. 세계선수권 최초 3관왕 실록을 제치고 김용호는 깜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7살에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대표가 된 겁니다. SNS로 연락도 많이 오고요. 친구들이 큰 대회 나갔거든요. 다 나가는 걸 보면서 속으로는 되게 부럽다 생각했어요. 키 148cm의 김용호는 말 그대로 작은 거인입니다.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원조 작은 거인 전병관보다도 7cm나 작습니다. 작은데 이제 무거운 걸 드니까 그래서 생긴 별명이죠. 힘도 힘이지만 역전 기술로 드는 거라 생각해서 친구들한테 그래요. 너네도 배우면 다 할 수 있다고. 어릴 때부터 또래에 비해 힘이 남달랐던 김용호. 첫 체육 수업에 한 번씩 다 이거 들어봐라 시키는 거예요. 체중이 33kg 나갔거든요. 35kg를 들었어요 그때. 근데 저는 그게 잘하는 건지 몰랐고요. 제자리에서 점프해도 얼굴 높이의 원판을 가볍게 뛰어오르고 공중돌기 역시 엄청난 탄력이 느껴집니다. 135cm인 것 같은데. 저희는 놀이로 생각해갖고 별로 높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무조건 들어서. 부상으로 무릎 연골이 반밖에 안 남아있고 아시안게임도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지만 김용호는 오늘도 역기에 꿈을 싣고 있습니다. 후회는 안 합니다. 그 역도는 제가 한 만큼,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무조건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부상 복귀 후 첫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비거리 130m의 대형 홈런이었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는 하늘빛이 자주 바뀔 모양입니다. 밤이 될수록 날이 점차 흐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했던 고기압이 점차 동해상으로 물러나면서 현재 서쪽으로부터 구름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남서쪽에서는 약하게 비구름도 발달합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남과 제주, 서해 도서지방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 서해안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남풍계열 바람이 불어들면서 내일은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광주와 경북, 경산이 27도까지 치솟아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고요. 서울은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에는 대체로 흐리겠지만 구름이 해를 완전히 막진 못하겠고요. 공기질도 내내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대구 13도, 제주 17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6도,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도 27도까지 치솟아 더 더워지겠고요. 금요일 아침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많은 기대, 또 그만큼의 과제를 안고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5년 국민이 더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해드린 특집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